야담 이야기. 마님,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선 팔도의 천하 잡놈이라 해서 방학진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날은 방학진이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방학진은 목도 축일 겸 해서 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막의 주인 마누라가 얼마나 깍쟁이인지 탁주 한 사발만 시키자 실은 내색을 거침없이 내보였습니다. 방학진은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한번 수작이라도 걸어서 공짜로 먹을 것을 얻어먹으면 좋고 아니 되면 주인 마누라를 단단히 골려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주막집 마누라는 마침 도토리묵 한 암지를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방학진은 은근슬쩍 주인 마누라에게 다가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묵 한 사발만 주시오. 라며 일부러 비위를 맞추려고 마님이라고 실실거리며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인 마누라도 살짝 기분이 좋았는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주인 마누라가 방학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주막집 주인 마누라는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어서 말이오.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올 것이니 그때 꼭 값을 치르도록 하겠어. 장난하시오. 학진의 말을 들은 주인 마누라는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꼭 갚겠다 약조를 하겠어. 그러니 한 사발만 내주시오. 학진은 싱글거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묵 한 모도 팔지 못했는데 외상으로 달라고요. 오늘 재수가 없겠다.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주인 마누라는 매몰차게 말을 하고는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학진은 에이 안 넘어가네라며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인 마누라가 나가고 나자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꿀꿀거리며 배고프다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진은 돼지들이 꿀꿀거리자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는 돼지우리로 가서는 우리 문을 열고 돼지들을 묵함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배가 고픈 돼지들은 묵함지를 보자 묵함지에 달라붙어서 본때 있게 묵을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이 함지에 담아놓은 묵을 다 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주인 마누라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돼지가 묵을 먹는 걸 보고도 왜 쫓지 않았단 말입니까? 주인 마누라는 학진을 보며 노발대발하며 물었습니다. 학진은 실실거리며 말했습니다. 허참, 별소리 다 됐어. 돼지가 아무리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외상으로도 주지 않는 묵을 저렇게 먹을 때에야 주인한테 진즉에 돈을 주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 뭐라고?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허참, 사람한테도 외상 안 주대 돼지가 외상으로 먹었나 했소만. 주인 아주머니는 학진의 대답에 기가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있던 물이 쏟아져 주인 마누라는 물에 홀딱 젖어버렸습니다. 학진은 주막을 나와 서울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골 살던 방학진은 서울에 도착해보니 시골에서 보지 못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 변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보니 하얀 것을 똑똑 뜯어 물에 넣고 파는데 아무리 봐도 먹음직한 음식이었습니다. 방학진은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고 사 먹자고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나 이걸 5점만 주오. 웬 남자가 와서 빨래 풀라는 풀을 5점만 달라니 장사꾼 아주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학진을 봤습니다. 5점만 달라는 거죠. 장사꾼 아주머니는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는 학진이 원하는 대로 풀을 담아주었습니다. 방학진은 장사꾼 아주머니한테서 받아먹고 보니 빨래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천하의 맛이 없는 것이 빨래풀이지만 이미 사놓은 것이니 학진을 모르는 채 하고 그 5점을 다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때 마침 서울 양반이 갓을 쓰고 장마당을 지나다 빨래풀을 먹고 있는 학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진을 보고 양반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별놈을 다 본다. 세상에 빨래풀을 사먹는 녀석이 다 있구나. 학진이 얼핏 쳐다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돈 많은 양반으로 보였습니다. 학진은 양반에게 핀잔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놈이 서울 양반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면 암을 욕하는 것이 밉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학진은 서울 양반을 골려주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서울 양반. 누군 이것이 빨래풀인 줄 몰라서 먹는 줄 아시오. 이걸 먹으면 속병이 뚝 떨어진다고 해서 먹고 있어. 그 말을 듣고는 서울 양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속병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는 빨래풀을 먹는다며 놀래대던 사람이 장사꾼 아주머니에게 빨래풀을 팔라고 사정했습니다. 아주머니, 나도 속병이 있어. 내 속병을 떼게 그 빨래풀을 주시오. 얼마나 사시려고요? 학진이 아주머니와 양반 말 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속병이 낫는 것이오? 양반이 학진에게 물었습니다. 학진은 고민도 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10점은 먹어야 낫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도 없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 10점 주시오. 서울 양반은 학진의 꼬임에 넘어가 풀 10점을 사놓고 먹었습니다. 학진은 빨래풀 10점이 다 서울 양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서울 양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양반. 난 그것이 풀인 줄 몰라서 먹었는데 그게 빨래풀인 줄 알면서도 먹어대는 거야. 개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나원 서울 왔다 별꼴 다 보오. 방학진은 거들먹거리는 서울 양반을 한바탕 골려주고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방학진은 해가 지자 서울 거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거리 구경을 하던 학진은 밤이 깊어 술라군들한테 잡히게 되었습니다. 학진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학진은 번개같이 울타리가 있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학진은 술라군이 도착되기 전에 다리와 팔을 떡 벌리고 울타리에 가붙어서 섰습니다. 술라군이 가까이 와서 보자니 울타리에 허연 것이 붙어 서 있는데 그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어 울타리에 대고 소리를 질렸습니다. 무엇이냐? 빨래입니다. 학진이 답하자 술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빨래가 어찌 말을 하느냐. 옷이 단벌이 돼서 통째로 빨아 널었으니 빨래라도 말은 합니다. 예끼, 너는 누구냐? 저는 시골에서 온 방학진 올시다. 방학진? 이놈아, 내가 방학진이면 잡지 않을 테니 어서 갈 대로 가거라. 이미 방학진에 대한 소문은 서울까지 파다하게 나 있었고 방학진은 술라군한테도 잡히지 않고 돌아갈 뻔했는데 술라군도 생각이 있었더라. 가는 척하다가 방학진이 나오는 걸 보고 잡았다고 합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옛날 한양의 어느 한 마을에 관상술의 명인으로 불리는 원상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원상보가 친구 집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자를 보고는 원상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용모가 수려하고 동작이 기만하여 마음에 드네. 하지만 자네하고는 맞지 않는다네. 저 아이를 집에 두었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걸세. 원상보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자네의 신기한 관상술이야 의심치 않는다네.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저 아이를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 원상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답했습니다. 그거야 내 뭐라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원상보는 동자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아이가 이 집에 해를 끼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네. 원상보의 말을 들은 친구는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유명한 관상술 명인이었던 원상보의 말을 흘려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동자는 친구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났으니 동자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동자는 그날부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겨우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동자는 낡고 빈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와 밝은 달빛으로 인해 동자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던 동자의 눈에 한쪽 귀퉁이에 버려져 있는 승복이 보였습니다. 이거라도 덮고 자야겠구나. 동자가 버려진 승복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황금과 은자가 승복 안에서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자는 황금과 은자를 보고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고생이 끝이 났구나. 동자는 버려진 승복에서 발견한 은자와 황금이니 본인이 가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간에서 뜬 눈으로 새벽동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절간 안으로도 밝은 햇살이 굽이치자 동자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운명이 천박해 주인의 환심을 얻지도 못하고 이런 화를 만나 쫓겨나게 됐다. 만일 오늘 탐욕의 물건을 들고 달아난다면 훗날 하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이곳을 지키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 중천에 걸리고 서편 하늘에 걸릴 때까지도 동자는 배고픔을 참으며 절간 안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안개처럼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절간 밖에서 누군가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한 여인의 곡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절간 밖으로 나간 동자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군졸인데 사고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었는데 지휘관이 풀려나게 할 방법은 있으나 거금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재산을 정리하고 곳곳에서 돈을 빌려 지휘관이 말한 돈을 마련해 승복 안에 싸매어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방을 다 찾아다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에 잠시 쉬고 간 기억이 있어 지금 절 구석을 살폈으나 허사였습니다. 여인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는 이제는 남편이 죽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복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인이 말한 금액은 자신이 승복에서 발견한 황금과 은자의 숫자와 꼭 들어맞았습니다. 이게 맞으십니까? 동자가 가지고 온 황금과 은자를 보자 여인은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여인은 승복을 가슴에 품고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해금을 받으면 부인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 또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빨리 돌아가 남편을 구하십시오. 동자는 여인의 살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여인은 동자가 찾아준 돈으로 남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석방되고 나자 여인은 동자의 미덕을 잊지 못해 도처에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동자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고 마침 자식이 없는 고위 관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는 동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곤 그의 따뜻한 마음을 높이 사 양자로 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관리는 퇴직하게 되었고 양자로 들어간 동자가 부친의 직위를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직위를 세습한 동자는 문득 과거 자신을 내쫓았던 주인이 떠올랐습니다. 동자는 주인이 그때 왜 자신을 쫓아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주인은 동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자가 궁금해하는 쫓아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원상보가 올 때가 될 테니 기다려주겠는가? 그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보가 동자의 옛 주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원상보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자는 일부러 허름한 하인 옷으로 갈아입고는 찻상을 들고 원상보가 있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상을 들고 들어온 동자를 보고 원상보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집에서 일을 했던 아이가 아니오. 그때 집을 떠났을 텐데 어째서 다시 여기 있는 것이오. 동자의 옛 주인은 원상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다 갈 곳이 없어 다시 찾아왔기에 내가 다시 받아주었어. 동자의 옛 주인의 말에 원상보는 소리를 높여 웃었습니다. 나를 놀리지 마시오. 지금 당신의 하인이 아니라 삼품무관이오. 용모가 지난 날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니 하늘이 놀라 감동할 만한 일을 벌여 관상이 바뀐 것 같소. 원상보의 말에 동자도 옛 주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자는 원상보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원상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운명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행하기 어려운 선행을 능히 행하면 하늘도 그에 맞는 다른 운명을 점지해주는 법입니다. 원상보의 말에 동자도 옛 주인도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의 특징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오히려 사기치는 놈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버렸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기꾼 많은 걸로 1위라는 게 참 동방의 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기꾼이 많은 이유는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법안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만들지 않은 이유가 권력을 가진 사기꾼들이 많으니 처벌을 강화하면 자기들의 피해가 커지니 만들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서방님. 제발. 옛날 나이 젊은 부부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머리까지 회슥슥한 늙으신 어머니의 앞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느라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도 끼니마다 따뜻하게 끓여서 대접하였고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자기들은 먹지 않고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은 언제나 6살 먹은 아이한테서 생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 상에 놓기만 하면 철모르는 어린 것이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것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언제나 색다른 음식이 상에 놓이기만 하면 어린 손자에게 먹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들 며느리는 늙으신 어머니를 잘 공대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안타까워 가슴을 뜯었고 며느리도 속이 타서 가슴을 뜯었습니다. 어린 것은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았고 때리고 욕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어린 것을 욕하거나 때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 며칠씩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때릴 수도 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어머님 한 분을 잘 모실 수 있는데 아이가 있어서 늘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서로 말은 주고받지 않았어도 아들도 이런 생각을 했고 며느리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하루 어머니가 어디로 나간 틈에 부인이 남편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조용히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하오. 여보, 늙으신 어머님이 인제 앉으시면 얼마나 앉겠어요. 늙으신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겠는데 아들놈이 탈입니다. 옳소. 탈은 그 녀석이 탈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제가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그 애를 처리합시다.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나오면 되지만 늙으신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옵니다. 낭구님, 내 생각이 어떠하옵니까? 어떠할 게 있어? 나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 생각이 어떠한지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여보, 우리 그렇게 하고 어머님을 잘 모시기요. 그렇게 합시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삽과 괭이를 메고 산으로 갔고 부인은 철 모르는 어린 것을 등에 업고 남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 짓는데 철없는 어린 것은 산속에 들어서니 좋아 야단이었습니다. 새우는 소리를 들어도 내려서 놀자고 하고 고운 꽃을 봐도 내려서 꺾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등에 업은 아이를 얼리고 달래가며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남편이 널찍한 자리를 보고 섰습니다. 여보, 여기가 산세도 좋고 땅도 좋은데 여기다 묻는 것이 어떠하오? 부인이 보니 산세도 좋고 땅도 좋아서 묘를 쓸만한 장소였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아이를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파다 맥이 지나면 부인이 들어가 파고 부인이 파다 바빠하면 남편이 들어가서 팠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눈물 짓고 엇갈아가며 파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땅은 왜 이렇게 파? 얘야,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니 가서 놀기나 하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부부간이 또 엇갈아가며 팠습니다. 한참 파올리다 남편이 부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만 파면 안 되겠어? 남편은 맥이 지나여 부인을 보고 물었지만 부인은 딱 잡아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면 맥이 나겠소마는 더 파야 합니다. 옅게 파면 산 짐승들이 파헤칠 수도 있고 추울 때 되면 더 춥고 더울 때 되면 더 더울 것이 아니겠어요. 맥이 나지 않더라도 더 팝시다. 남편도 자식을 묻을 땅을 파니 힘이 난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또 소리 없이 땅 밑에 흙을 한 삽 두 삽 파올렸습니다. 헌데 한 쉼 잘 파들어가니 삽이 더 들어가지 않고 무엇인가 걸렸습니다. 땅 밑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삽질을 그만두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괭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괭이를 내려쳤습니다. 들고 보면 괭이 끝에 범마다 누런 것이 묻어나올 뿐 좀채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밑에 큰 돌이 깔려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그 돌을 드러내고 아이를 묻으려고 주위를 빙 둘러 파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뽑아내니 그것은 둘이 아니고 큰 종인데 금빛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여보, 이것 참 이상하구만. 이게 대체 무슨 종이요? 누런 빛이 나는 게 이게 혹시 금으로 만든 금종이 아닐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도 금을 보지 못했으니 고생스럽더라도 당신이 저 아래 동네에 가서 촌장 노인을 모셔다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좋겠소. 남편은 헬레벌떡 달려가서 그 동네에서 나이 제일 많은 촌장 노인을 모셔왔습니다. 노인님, 이게 대체 무슨 종입니까? 노인은 한참이나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금종이로군. 금종이라고요? 그렇네, 금종일세. 그런데 여기에 금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와서 팠는가? 노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숨김없이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감탄하였습니다. 출천지대요라더니 과연 하늘이 효자효부를 내었구나. 이 사람들 금종을 팔면 몇만 양이 갈 터이니 어머님을 잘 모시고 대대로 금이옥식을 하며 잘 살게 되었네. 자, 금종은 내가 팔아줄 것이니 아이를 업고 내려가세. 죽이자던 어린 것도 살리고 어머니도 근심 없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다시 업고 서 있는데 마을에서 황소임이나 쓰는 젊은 이들이 넷이나 올라와서 주먹 같은 땀을 뚝뚝 떨구며 금종을 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부인과 남편은 그들을 따라 동리로 내려갔습니다. 금종을 마을에 가져다 놓으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는 금종을 처음 본다면서 한번 걸어놓고 쳐보자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쳐보고 판데도 값이 내릴 것은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금종을 큰 나무에 걸어놓고 쳤습니다. 떵, 떵, 떵.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가 울리더니만 온 마을에는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차넘쳤습니다. 이웃간에 맞다들어 싸우던 집들에서도 웃음소리가 났고 부부간에 서로 싸우던 집들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 종소리가 울리면서부터 온 마을이 화목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종을 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집집들에서 쌀도 내고 돈도 내서 한 집을 섬기고 그 집 늙으신 어머니는 모셔다 자기들 어머니처럼 받들어 모시자고 하였습니다. 촌장 노인은 이들 젊은 부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의 의향대로 하면 어떻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마을 여러 사람들이 의향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말을 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사를 오니 마을 사람들은 말한 대로 어머니는 임금 모시듯 받들어 모셨고 온 마을이 한마음이 되어 일심으로 이 집 한 집을 섬기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은 입을 것 먹을 것 근심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도 그 종을 걸어놓고 치면서 집집에서 화목하게 보냈고 온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불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웃음과 노래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금종을 걸어놓고 노래와 웃음 속에 세월을 보낸다는 소문은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퍼지기만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이 소문을 듣자 누각에서 영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그렇게 좋은 종이 이 나라에서 나왔는데 어찌 자그마한 마을에만 걸어두고 치겠느냐? 그 종을 가져다 나라에 걸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종소리를 들도록 하여라. 임금의 영이 내려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종은 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걸렸습니다. 금종을 나라에 걸어놓고 치니 궁에 싸움이 없고 온 나라가 화목하여 행복이 차넘쳤습니다. 종이 울려서 며칠이 지난 뒤 임금은 또 영을 내렸습니다. 당장 지금 가서 그 부부 식구들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얼마나 효자였으면 하늘에서 이런 귀한 종을 보내주었겠는가. 당장 와서 모셔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 부부 내외는 궁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백년해로 하였으며 부부의 아들도 후에 큰 직책을 맡아 나라의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련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게 익숙한 지경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모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마였습니다. 며칠 몇 날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쉼없이 내리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꺼비의 생김새가 무서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눈을 보니 문득 처량한 신세가 자신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두꺼비에게 주며 부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딸은 두꺼비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두꺼비도 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부엌에서 통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나날이 눈에 띌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들기 전에 봤던 모습보다 반뼘은 더 자라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송아지보다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꺼비의 몸짓이 커지면서 두꺼비에게 주는 음식량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던 터라 두꺼비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산 속에는 수천 년 묵은 커다란 지네가 살았습니다. 지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조화를 부려 나를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영물이라 여겨 당을 지어서 지네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에게 정성 들여 제를 지내야만 풍년도 들고 짐승에게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네는 마을 사람이 바친 처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처녀는 다른 곳으로 절대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네를 위한 제를 위해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꺼비를 돌보고 있는 모녀의 딸이
진해를 위한 아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진해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풍습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습을 어기는 순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돌보고 있는 두꺼비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딸이 눈물을 흘리자 두꺼비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진해를 위한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처녀가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던 딸이 인기척의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두꺼비가 따라와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딸은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겨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은 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당에 홀로 남겨진 딸은 깊은 밤이 되자 두려움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두꺼비가 곁에 있어주니 처녀는 다행이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렁이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진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해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커다란 진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앞에 나타난 진해는 그녀를 보고는 눈이 파란 빛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진해는 딸의 곁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진해의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자 두꺼비는 진해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습니다. 두꺼비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진해 앞으로 가서는 진해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꺼비에 비해 수십 배나 큰 진해의 몸짓이었지만 두꺼비는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진해는 두꺼비에게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도끼 있는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의 싸움에 산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진해의 싸움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딸은 무서운 나머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제사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으로 먼저 들어선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당 안을 살펴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딸이 기절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을로 옮기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들쳐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처녀는 좋다는 약을 다려서 정성껏 먹였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을의 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진해와 싸워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있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위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마을의 한 구석 장작더미에 넣어 불에 태웠습니다. 진해를 태운 불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진해를 태운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고 결국 진해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진해가 사라지고 나자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해 만들었던 당을 없앴습니다. 다시는 진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조하는 마을의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로 인해 마을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면 최소 마음만이라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남긴다는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밤만 되면 저 못 참겠어요, 서방님. 옛날 어느 깊은 시골 마을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방금 낳은 손자까지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이 부모님이 없어서 시아버지를 깍듯이 모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을 즐겼는데 닷새에 한 번씩 보는 장날만 되면 볼 일이 없어도 꼭꼭 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밤만 되면 도박하러 돌아다녔는데 돈이 없으니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돈만 생기면 저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남편이 도박하러 가면 마음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며느리가 일하면서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도박을 하다가도 아침이면 돌아오곤 했습니다. 다시 장날이 찾아왔고 시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장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헌데 날이 저물도록 술을 마시러 나간 시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도박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는 한량 남편, 이상하게 이날따라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딴 집에서 사는 며느리는 집에 앉아서 근심을 하다 못해서 서너 달이 된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집에서 장으로 가자면 시골이어서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이날 저녁은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가다 보니 길가에 웬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며느리는 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개로 보이는 것이 꼬리에 물을 묻혀서는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에 뿌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큰 개가 아니라 범이었습니다. 범이 술 취한 사람을 깨워서 잡아먹자고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니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에 만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소리를 질러봤지만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가니 시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구할 생각만 하다 보니 무서운 것도 잊은 참이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야. 너는 왜 불쌍한 우리 시아버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며느리는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내가 시아버지를 집까지 모셔간 후에 나를 잡아먹어라. 며느리는 당당하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서는 어린애를 가슴에 돌려안고 술 취해 인사불성이 된 시아버지는 둘러엎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정신을 차려보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방에 눕혔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범은 며느리의 집까지 따라와서는 소리를 내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로 밖으로 나서니 범이 아이를 채서 입에 물고 달아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며느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시아버지가 술에 섰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어떤 영문으로 자신이 집에 올 수 있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니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기는 해도 손자만은 항상 무척이나 예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이 깨자마자 손자를 찾았습니다. 손자를 이리 보내거라. 아버님, 애가 지금 자는데 깨어나면 아버님에게 보내겠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니 시아버지는 그런 줄로만 알고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귓속말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은 자식은 잃었지만 아내의 소행이 세상 없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목이 메어 말은 못하고 아내의 마음이 고마워 밤새도록 아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새니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각하니 아들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너는 무슨 연고로 오늘 아침에는 말 한마디 없이 나에게 절만 하느냐? 그럴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생각해보니 천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늙은 것이 술 때문에 귀한 손자를 잃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지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서 바깥을 내다보니 범이 또 다시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만 악에 받쳐서는 호랑이와 맞섰습니다. 이놈의 호랑이야. 너 남의 집 귀한 자식까지 잡아갔으면 됐지.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 집에 또 왔느냐. 며느리가 악에 받쳐 소리를 치면 범은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범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이상스러웠습니다. 꼭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그래 나보고 너를 따라가자는 말이냐. 범이 머리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고 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솔밭이 나왔습니다. 솔밭 움푹한 곳에 솔잎을 깔아놓은 자리에서 자기 아이가 새근새근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줄로만 알았던 귀한 자식을 다시 보자니 며느리는 꿈이냐 생시이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은인처럼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해서는 범에게 물었습니다. 범아, 고마운 범아. 내 아이를 가져가도 되겠느냐? 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다시 안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울면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는 절을 올렸습니다. 내 행실이 고약하여 아버지 한 분 모시지 못하였는데 당신 행실이 고와 우리 아버지 살고 내 귀한 자식까지 살렸어. 내 이제부터 도박판에 나다니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 아버지 잘 모시고 귀한 자식 곱게 기르겠어. 남편의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늙은 것이 주책 없이 술만 마시러 다니다가 손자를 죽을 뻔했는데 효성스런 며느리를 만나 이 늙은 것이 살아있고 귀한 손자를 구했다. 며느리한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네. 이후로 아버지도 못된 술버릇이 떨어지고 남편도 다시는 도박판에 드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와 아내를 맞아서 잘 살아갔습니다. 힘들어하자 세우는 거 도와줄게요, 서방님. 옛날 시골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 하루 종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나 깨나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궁리만 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어느 하루 한 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부자 영감은 마루턱에 앉아 한가로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부채질을 하는 영감이 젊은이의 눈에는 마냥 부럽게 보였습니다. 자신도 저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본인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말했습니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저리 시간을 보낼까? 나도 저런 팔자를 타고 나서 평생 먹고 놀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부채질을 하고 있던 영감의 귀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은 부채질을 멈추고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예, 너 이리 와 보거라. 네? 젊은이는 명랑하게 대답하고는 쪼르르 영감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얼핏 네가 하는 혼잣말을 들었다. 듣고 보니 내 평생 소원이 놀고 먹었으면 하는 것인 게냐? 네? 그저 대인님처럼 팔자 좋게 지내면 평생 원이 없겠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내 소원이 그러하다면 거야 못하겠느냐?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소원대로 놀고 먹어라. 정말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젊은이는 땅에 코를 박으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그날부터 이 부자 집에서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자 영감은 정말 그에게 말을 한 대로 1년이 지나도 그보고 일을 하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대감집에 일하고 있는 한 여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는 대감에게 여종과 혼인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여종에게 물어보니 여종도 젊은이를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젊은이와 여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 맞추면 둘이 혼인을 시켜주겠다. 두 명은 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혼인할 기회라 생각하고 문제를 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감은 갑자기 달걀을 꺼내서는 이것을 세우면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자신 있다며 계속 세워보는데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는 계속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미소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대감도 여종을 젊은이에게 주는 게 싫었었는데 여종도 마음에 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감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제 포기하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종이 대감에게 제가 세우는 걸 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대감은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종도 젊은이를 마음에 둔 터라 달걀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종은 대감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자 대감은 웃으면서 그렇대도 그러자 여종은 달걀을 쥐고 갑자기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달걀 밑둥이 깨지면서 달걀이 세워졌습니다. 이를 본 젊은이와 대감은 놀랐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달걀을 보면서 갑자기 웃으며 혼인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젊은이는 혼인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감은 젊은이에게 일을 하라 말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벼룩도 코등이 있다고 몇 년을 그 집에서 놀고만 먹으니 젊은이도 영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던 젊은이는 부자 영감을 보고 마당이라도 쓸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대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그저 너는 놀고 먹으면 된다. 부자 영감은 젊은이가 사정사정을 해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뜰하게 나서기만 하면 날마다 참대꼬챙이를 깎았습니다. 그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것도 일이니 어찌 시킬 수 있겠느냐? 부자 영감은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일을 시켜주십시오. 젊은이는 손이야 발이야 빌며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빌고 비니 부자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이 정 그러하면 오늘 나하고 같이 산으로 가겠나? 좋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자 부자 영감은 젊은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작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종일 걷고 걷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영감과 젊은이는 몇십 길 되는 벼랑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벼랑 꼭대기 끝에는 늙은 소나무 한 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망태기에 줄을 여미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를 보고 망태기 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몇 년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밥만 먹고 살았으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기는 해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던 젊은이가 망태기 속으로 들어가니 부자 영감은 소나무에 망태기를 메고는 벼랑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 망태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네만 하룻밤만 그러고 있게나. 내일 아침에 와서 올려줄 테니 근심은 하지 말라고. 젊은이는 벼랑에 매달려 있으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영문도 모르고 벼랑에 매달려서 그저 밤이 새면 영감이 와서 올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 범들이 무리로 몰려왔습니다. 벼랑 중턱에 매달린 망태기 속에 고깃덩이를 먹겠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범들은 쉬지 않고 망태기를 향해서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망태기로 뛰어오르던 범들은 부자 영감이 미리 깎아서 꽂아놓은 참대꼬챙이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날이 푸름푸름해져서 젊은이가 내려다보니 수마리의 범이 낮아빠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범이 이날 와서 몽땅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니 영감이 와서 젊은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범을 하루 사이에 수마리 잡아놓으니 부자 영감과 젊은이는 평생을 소원대로 먹고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일하지 않고 하루 세끼를 산의 진미로 배를 불리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던 젊은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혼자 그 벼랑에 가서 하루를 보내면 범 몇십 마리를 잡아 일국의 거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욕심이 불거져 나와서 여종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주인 몰래 망태기를 가지고 벼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는 벼랑의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젊은이는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소나무에 줄을 메고는 망태기 속으로 들어가서는 줄을 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범이 지난번과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범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범들은 꼬챙이에 찔려서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젊은이는 벼랑에 오르려 했습니다. 헌데 망태기 속에 들어가 조인 몸인데다가 긴긴 밤을 벼랑에 드리워져 있으니 그는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점점 힘도 빠지기 시작하니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벼랑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살려주시오. 젊은이는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를 듣고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젊은이는 욕심을 쓰다 벼랑에 달린 채로 영영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여종은 서방님을 찾으려 다녔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뭔가를 알고 있는지 한숨을 내쉬며 젊은이를 기다리는 여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벌려도 될까요, 도련님? 옛날 재산께나 있는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성문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10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일심으로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방성문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지 글을 지으면 옷같이 아름답고 미려한 글이 나와 서당방 훈장에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던 방성문은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올 것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방상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어찌 이렇게나 사람이. 방성문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찾아가 보니 팔도강산에서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나 많은지 서울판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한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방성문은 자신만만하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서 보니 모든 게 송금 보듯 환했던 것들이 눈앞이 깜깜해져 글 한자 바로 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에서 자연히 낙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여 번 과거 시험에 치렀지만 계속해서 낙과를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자연이 위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번번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10여 번 넘게 오르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산의 절반을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열 몇 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방성문의 속은 타들어가고 제가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방성문은 열 몇 번째 시험까지 치고 나와서는 주막집에 와서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주막집에 10번을 오다 보니 주막집 딸이 이선비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 딸이 갑자기 방성문의 방으로 들어와서 방성문을 오래전부터 흠모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성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일단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딸이 도련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라고 하자 나는 참말로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네. 모르는 걸 쓰지 못했다면 분하지라도 않으련만. 시험장만 나서면 다 알만한 글을 한 애도 아니고 연년이 써바치지 못했으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런 도련님을 위하여 제가 일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방성문은 무슨 일을 벌렸냐며 물어봤는데 딸은 자기가 도련님이 잘 되도록 엄마랑 자기가 3년 전부터 매일 밤 어려운 사람들은 공짜밥을 주면서 밤마다 신령께 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방성문은 딸에게 고맙다며 급제를 하면 꼭 찾아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깊은 밤 서울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때 숙종대왕이 서울거리를 야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밤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숙종대왕이 서울거리 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나 되었는데 주막집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이상하다 여겨 주막집 문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웬 선비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는 글을 쓰다가 탄식을 하고 또 글을 쓰다가 탄식을 뱉고는 했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밖에서 이를 엿보았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일렁인 숙종대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내 지나다 볼라니 필요곡절인데 젊은이는 어디 살며 성명은 무엇인고 또 어찌하여 글을 쓰다가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글을 쓰는지 그 연유나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방성문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한 노인인데 자신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들어와서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방성문은 숙종대왕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주야가 따로 없이 일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장에만 들어가면 알던 글도 새까맣게 잊어져 버려 번번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방성문은 말을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통했습니다.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말없이 슬피 우는 방성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하고 나섰습니다. 젊은이, 그만 울게. 내 듣자니 내일 특별과거를 본다는데 시제는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것이 무슨 새인지 아는 사람을 합격시킨다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숙종대왕을 대답 대신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 듣자니 그 새가 무슨 새인고 하니 하계 새끼일세. 이건 어려울 것이 없으니 내일 젊은이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그 새가 학이라고만 하고 나오세. 그러면 젊은이의 소원을 성취할 것일세. 숙종대왕은 말을 마치고 방성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빙그레 웃어주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성문은 반신반의하며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지난 밤 노인에게 들었던 대로 특별과거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성문이 과거장에 들어가니 시관이 새 2마리를 그린 종이를 가리키며 무슨 새인지 물었습니다. 그 새가 학이라고만 답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방성문이 시험장에 들어서니 또 눈앞이 새까매지며 그 새가 무슨 새인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진 애를 써도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 시간은 제한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방성문이 반나절이나 서 있으면서 생각하니 새는 날 때 나래를 툭툭 치며 날 터이니 툭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성문은 그 새 이름을 툭툭이라 쓰고 시관에게 올리고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나서자 그 새 이름이 툭툭이가 아니라 학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방성문은 다 알려준 시제도 답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허탈하고 슬픈 마음에 잠긴 방성문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알려준 새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통곡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방성문이 통곡하며 물러나오는데 어디서 오는 선비인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시험장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방성문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글쎄 과거 시험에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게 무슨 쎄인지 묻는데 학이라고 하면 급제할 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새가 날 때 날개를 툭툭 치며 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만 툭툭이라고 써서 냈으니 낙방거지가 아니 되었소. 나는 그 일이 하도 맹랑해서 이리 울고 있었소.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 아니면 내가 이리 울고 있겠소. 그럼 됐소. 내 뒤를 따라오. 방성문은 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학의 새끼 툭툭이 올시다. 선비는 제꺽 답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시관은 선비가 써올린 답장을 보더니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 새를 하게 새끼 툭툭이라 하느냐? 네. 새끼 닭을 병아리라 하고 새끼 말은 망아지라 하고 새끼 개는 강아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 고장에서는 새끼학을 툭툭이라 하옵니다. 오, 그러한고. 그럼 방성문이란 선비가 옳게 답한 것이구나. 그 방성문이란 선비도 불러들이거라. 이렇게 되어 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방성문은 숙종대왕과 이름 모를 선비의 덕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방성문은 바로 주막집 딸과 혼인하였으며 훗날 치정치사를 잘해 사람마다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종에게 밤마다 제발 한 번만 보여다오. 옛날 한 고을에 홍구간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시골로 낙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이 비록 낙향한 군수이기는 하나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홍구간은 한다하는 부자이었기는 해도 사람이 인색하기가 어찌나 인색한지 베풀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7, 8월 호박잎에 물이 고일 때가 되면 농군들은 쌀이 없어 입에 거미줄을 칠 상황이 되고는 했습니다. 반면 홍구간 내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홍구간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왔다 여겨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홍구간은 주림에 시달린 농군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홍구간이 부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가 쌀이라도 조금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홍구간 내 집으로 농군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홍구간은 농군들을 앞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내 너희들이 주림배를 끌어안고 농사를 하는 것이 보기에 안 돼서 수수쌀을 주려고 한다. 수수 한 말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말씩 가져오면 된다. 끼니를 굶은 젊은 농군들은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농군들은 인사를 하고 수수 한 말씩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수라고 가지고 가서 보니 속은 다 썩어서 골아 빠지고 멀쩡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입은 속일 수 없어 그것도 식량이라고 갈기도 하고 찍기도 해서 멀건 죽으로 해먹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농군들은 가을이 끝나자마자 홍구간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수수쌀을 챙겨서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홍구간은 가져간 수수는 받지 않고 수수를 메고 간 농군들을 보고 죽인다, 살린다 난리를 폈습니다. 농군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감님 어찌 그러시는 겁니까? 어찌 그러냐고?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저희는 약속대로 수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수수 한 마리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세상에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난 수수 한 마리씩 가져다 먹고 가을에 수수 한 마리씩이라 했다. 미친 자식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도 말아라. 홍구가는 군수질까지 하던 사람이라 누구도 따지고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을 앞에서 하기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억울하지만 홍구간 내 수수 한 말 값으로 수소 한 마리의 빚을 지고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절로 농군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군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홍구간이 어슬렁거리며 농군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대감님 오셨습니까? 농군들은 홍구간을 보자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활등처럼 굽혀서 인사를 하고는 홍구간에게 점심진지를 드시라 권하였습니다. 홍구간은 그들의 행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놈들아. 갑자기 홍구간이 호통을 치자 농군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래 내가 상금인 너희들과 한자리에서 진지를 들 수 있단 말이냐? 저 정신 나간 녀석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때려라. 홍구간의 말이 떨어지자 힘꼬리나 쓰는 녀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농군들은 홍구간 앞에 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냐? 빨리 혼을 내주지 않고. 장정들이 달려들어 농군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한 것이 죄가 되어 반주검이 되도록 얻어맞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악인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인지 홍구간의 가세는 날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종 때문이었는데 여종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일을 잘하였기에 홍구간은 신임을 하면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일부러 홍구간의 맘에 들려고 일부러 다가섰던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홍구간의 농간에 화가 나서 곡간에 있는 곡식과 재산을 몰래 빼돌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홍구간은 여종을 믿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종에게 곡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곡간 열쇠를 잊어버렸다며 죄송하다고 빌면서 울었습니다. 이에 홍구간은 여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 괜찮다며 달랬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곡간이 궁금해서 밤만 되면 여종에게 곡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열쇠는 찾았느냐? 라며 말하자 여종은 내일이면 열쇠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종은 그날 밤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챌 것을 대비해 짐을 준비한 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구간은 고약한 짓이란 고약한 짓을 다하고 다녔던 그의 살림은 망하여 재산이란 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홍구간이 예전에 군수질을 했다는 허울과 양반이라는 명분뿐이 없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점심이 되어 홍구간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홍구간은 줄인 배를 달려보려 농군들이 점심을 먹는 곳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농군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배가 고프니 침이 꼴깍꼴깍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했다가 혼이 났던 농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홍구간에게 점심을 권할 리가 없었습니다. 농군들은 홍구간에게 인사만 가볍게 하고는 자리에 앉아 점심을 우걱거리고 먹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권하지 않자 홍구간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었습니다. 홍구간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할 수밖에 달리 재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홍구간은 농군들을 보고 배가 고프니 밥을 좀 달라는 말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명색이 양반의 체면이 있는데 농군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구간은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지으며 빙빙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들, 내 집에서 앉아 듣자니 농가에 장맛이 그리 좋다던데 나한테 장맛을 좀 보여주겠나? 홍구간이 비록 가산을 다 털고 나앉은 사람이지만
아직 양반의 이름이 남아있고 군수질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농군들은 저마다 장맛을 보라고 장그릇을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것 한번 맛을 봐보세요.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짝에도 먹고 굶은 호랑이는 3년 전에 죽은 송장에도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홍구간도 체면치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농군들이 장을 내놓자 그는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손으로 장을 뚝뚝 뜯어먹었습니다. 농군들은 장만 먹는 사람을 보고 장만 먹으라 할 수 없으니 같이 먹으라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홍구간은 두말 없이 5손가락으로 주는 밥을 마구 움켜쥐어서 먹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농군들은 배가 끊어지도록 웃어댔습니다. 그래도 홍구간은 말도 없이 죽어라 밥과 장만 볼이 미어지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농군들과 으르렁거리던 홍군간도 이와 같이 농군들한테 밥을 빌어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서방님. 옛날 한 작은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아내와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득병을 하여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어린 것을 데리고 살아가기 어렵게 되어 후시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후시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처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한동안 후실과는 같이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후처도 선비의 마음을 이해한지라 한동안 방을 따로 썼습니다. 한동안 따로 지내다 보니 선비도 다시 외롭기 시작했고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형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라고 말하자 후처는 서방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 후처는 이 집에 들어와 같이 합방한 후 14달 만에 옥과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후처의 마음은 비단같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집의 어머니가 되어 내 아들이니 하고 쪽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처의 아들을 더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보살피니 아이들은 탈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한 사람과도 같을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꽃 같은 것을 입혀서 내놓았는데 아이들은 콩 한 개라도 생기면 저 혼자 먹지 않고 꼭 반쪽씩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형은 눈만 뜨면 동생의 손을 잡고 놀았으며 동생도 잠만 깨면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이 의좋게 지내니 부부 사이도 남달리 화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아이가 13살이 되고 작은 아이도 10살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형은 어릴 때처럼 동생의 손을 잡고 다녔으며 동생도 한시도 형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두 형제가 동리에 나가 이웃에 사는 아이와 놀았습니다. 아이들이라 장난삼아 서로 밀고 당기는 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밀쳐놓은 것이 그만 이웃집 아이가 나가 떨어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집에서는 펄쩍 뛰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 일을 관가에 소송하였습니다. 관가에서는 소송을 받고는 두 아이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자니 대체 어느 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두 형제를 불러내다가 문초를 하였습니다. 너희들 둘 가운데 어느 놈이 형이고 어느 놈이 동생이냐? 제가 형이고 저 애가 동생입니다. 내가 이 애의 동생이 옳으냐? 네, 옳습니다. 그럼 너희들 둘 중에 누가 이웃에 사는 아이에게 해를 가한 것이냐? 제가 그 애와 밀어내기 놀이를 하다 놀다 밀어놓았기 때문에 그 애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이 먼저 말을 하자 동생이 나섰습니다. 거짓입니다. 동생이 말을 하자 관가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짓이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님이 밀어놓아 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밀어놓아서 그리 된 것입니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형님 동생이 서로 제가 벌인 일이라고 하니 관가에서는 누가 이웃 사이를 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라. 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겠으니 누구도 속이지 말고 바른대로 말을 하라. 바른대로 말하는 아이는 살려주고 상까지 주겠다. 이렇게 얼레 보아도 형은 제 잘못이라 하고 동생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둘 다 벌을 내리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자기가 죽였으니 동생에게 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말을 하고 동생은 자기가 벌인 일이니 형에게 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을 기른 어머니가 잘 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관가에 들어서자 관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애들의 어머니요? 그렇습니다. 애미의 입장에서 볼 때 둘 중 누가 이웃집 아이를 해한 것이라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을 하시오. 정벌을 내리시려거든 작은 아이에게 내리시오. 아이가 둘인데 어찌 작은 아이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가에서는 의아해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저도 어느 애가 그 애를 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인명을 해쳤는데 애 하나야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니 저 작은 것을 벌하십시오.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작은 아이에게 벌을 주라는 거는 어찌하는 소리요? 사실은 이러합니다. 저는 이 집에 후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큰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저 작은 것은 제 몸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같은 죄라 할 때 자기가 낳은 자식이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까지 없는 아이에게 벌을 받게 하면 제가 저승에 가더라도 저 애의 어머니를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것에게 벌을 주십시오. 관가에서는 들어보니 나이 들지 않은 어린 것들도 대단하고 계모도 친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을의 원이 관아에 사람을 모여놓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생각해보게나. 양심대로 말해서 제 집에 생긴 일이고 보면 어느 아이에게 벌을 주라 하겠소? 모두들 말이 없으니 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애들이지만 계모로서도 이보다 훌륭한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소? 친어머님들 이렇게 못할 것이오. 이 일은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생긴 일이니 그렇게 훌륭한 애들을 죽일 수는 없어. 해를 당한 이웃에 가서 사실을 고하고 그 집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애들을 석방하도록 하시오. 형방이 이웃집에 가서 사실을 자세하게 고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고의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일인데 그토록 좋은 애들이 그토록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내놓는 것이 어떠하오? 이웃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형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화를 입어본 김에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상소했는데 전후 사실을 듣고 보니 과연 천하에 다시 없는 훌륭한 어머니의 훌륭한 자식들입니다. 놓아주시오.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걸 보기가 소원입니다. 관가에서는 두 아이를 석방했습니다. 두 집은 친형제처럼 지내고 두 아이는 이 집 자식처럼 이 집을 드나들고는 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웃에 사는 집,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하며 친부모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웃에 사는 집에서도 그 애들을 제 자식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사정합니다. 제발. 과거 손병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손씨 집안은 한마을에서 크게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손병사의 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형네 집에서 손병사의 아버지 형제를 키웠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조카를 키우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만은 학식이 있는 부인에게 장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 큰할아버지는 조카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현명한 여인을 색시감을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조카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카들이 장성하자 큰할아버지는 조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세도 돌보지 않고 얼굴 생김이 곱든 밉든 관계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보는 것은 학식이 있는 색시감이었습니다. 색시감이 학식이 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식이 똑똑하다 들었는데 대화를 해볼 수 있겠어?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대화를 해보고 조카들에게 알맞은 색시감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던 끝에 큰할아버지는 마음에 꼭 드는 조카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잔치날을 받아 손병사 아버지를 색시 집으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낮에 혼례가 끝이 나고 밤이 되고 나서야 색시방에 들어간 후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삼종지례를 아시오. 갑자기 물은 까닭이었는지 부인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손병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백부께서는 나를 학식 있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종지례도 모르는 여인한테 장가를 보냈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겠소. 손병사 아버지는 신부방에서 나오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빤히 바라보던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줄 수 없소이까? 왜 그러시오? 손병사 아버지는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시려거든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부인이 술을 부어 권했습니다. 하지만 손병사 아버지는 그 술도 받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100년을 살 사람이면 몰라도 이제 갈라질 사람의 술을 마셔서 무엇하겠소. 내 어찌 삼종지례도 모르는 여자의 술을 받아 마시겠소. 삼종지례란 여자의 생을 살면서 3번 쪼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지아비 남편을 따르고 지 애비가 명을 다한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부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인치고 삼종지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올리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글자 한자를 생각하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제가 종부라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를 하면 지아비를 따르는 건 좋은데 이 좋은 날 어찌 마지막 구절에 죽을 사자를 붙여서 사부종자라 지아비가 없다면 아들을 따른다 하오리까. 그러니 그 죽은 사자 대신 늙을 노자로 바꾸어 로부종자라 지아비 늙으면 아들을 따른다 함이 좋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생각을 하느라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현명한 부인의 답변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니 큰 할아버지께서 예부터 현명한 부인을 얻어준다고 하였는데 삼종지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색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아서 부인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그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신랑이 장가를 들고 1년이 지나야 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1년 후 색시가 날짜를 받아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손시내로 오는 도중에 좋은 정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자를 보고 가마 안에 있는 색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면 다시는 이런 정자에 와서 놀지도 못할 것이니 저기 정자에 졸게 가마를 세우라. 세각시의 명이라 하인들은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각시는 정자에 앉아서 산천 경계도 바라보며 실컷 놀다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시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손병사 큰할아버지네 집에서는 벌써 색시가 벌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네 일가에서는 집안이 망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색시는 시집에 와서는 예를 예대로 다하며 지냈습니다. 그녀가 예와 격을 차려 행동을 하다 보니 새색시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색시는 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당에 나가 집안 신주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세각시는 신주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산 사람 모시기도 바쁜데 귀신은 모셔 뭘 하느냐. 말에 도리가 있으니 손병사 큰할아버지도 말 못하고 손병사 아버지도 달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잔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병사 어머니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귀신이 손병사 어머니 꿈에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집에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를 괄시하다니. 내가 지금이라도 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난 내 자식을 잡아갈 테다. 잡아가겠으면 가시오. 산 사람한테도 빌지 않았는데 귀신에게 빌 줄 아시오. 손병사의 어머니는 십상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낳자마자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꿈에 귀신이 찾아와서는 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손병사 어머니는 또 잡아가겠다면 가라면서 여전히 귀신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변인지 두 번째 아이도 출산을 하자마자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인이 세 번째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귀신이 손병사의 어머니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귀신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귀신은 부인을 보고 꿈에 나타나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 대단하오. 실은 먼저 낳은 애는 제명의 생을 마감한 것이고 우리가 잡아간 것이 아니오. 귀신이란 대가 약한 사람에게는 있어 보이지만 대가 실하고 바른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이오. 우리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아이를 잘 낳아서 튼실하게 기르시길 바라오. 세 번째 아이는 나서 무병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바로 후세의 병사벼슬, 즉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벼슬까지 한 손병사였습니다. 첫날 밤인데 서방님 때문에 다 젖었잖아요. 오성대감이 1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기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만발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쟁기를 쥐고 아들 앞에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앞으로 한 늙은 중이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중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에게 절을 하고는 어른에게는 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중이 너한테만 절을 한 것이 맞느냐?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듯 싶습니다. 아버지는 중의 행동을 생각하자니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도 절에서 연부를 외우는 중놈이란 말이냐? 아이에게 절을 하고 어른은 보는 채도 안 하고 가는 것이 과연 예절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펄쩍 뛰자 아들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방금 왔다 간 것은 중이 아니고 호랑이입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아들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보면 알죠.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아들 오성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의 답을 듣고는 의심이 일렁였습니다. 그래, 호랑이란 놈이 너한테는 왜 왔다 가느냐? 아들 오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사댁 3대 독자가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밤에 신랑을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들어보니 남의 3대 독자를 첫날 밤에 잡아먹겠다는 일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는 말이냐? 네, 압니다. 호랑이가 왔다 가는 걸 보면 알죠. 예, 너 3대 독자가 죽는다는 건 아는데 그 3대 독자를 살릴 방도는 없다는 말이냐? 오성은 딱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못 살립니다. 산신령님의 명을 받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다면 좋다. 너와 나는 오늘부터 부자지간이고 뭐고 갈라져 살자. 죽는 줄 아는 사람 살려낼 방도도 찾지 못하는 자식을 두어서 뭘 하겠느냐? 너는 이 길로 앞으로 내 갈 길을 걸어가거라. 오성의 아버지는 노여워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말했습니다. 13살의 오성이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썩 물러가라고 하지 않느냐? 오성의 아버지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쳐도 오성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여워서 석자넉자 뛰면서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썩 가지 않으라고 했느냐? 오성은 생각다 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여워 마십시오. 아버지 소원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진사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성은 속옷비를 아버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진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림이 좋은 진사댁은 3대 독자가 장가를 가니 잔치를 굉장하게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진산의 집에 가서 잔치떡을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사를 뵙기 청했습니다. 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진사는 오성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오성의 굳은 얼굴을 보고 재차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서슴지 말고 하거라. 진사님 댁에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진사는 들어보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소리를 오성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어린 것이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가면 될 것을 당치도 않게 염소 한 마리를 달라니 되지도 않을 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는 진사였습니다. 진사는 어린 것이 쓸데없이 말을 한다 쫓아내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잔치집에 와서 염소는 왜 달라고 하는 것이냐? 진사님 묻지 말고 달라면 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사는 들어보니 필요곡절이라 더 따지지 않고 오성에게 염소를 내주었습니다. 오성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진산의 뜰락에서 놀다 밤이 되니 신랑 신부의 방 쪽마루 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지내려 방에 들어갔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소꿉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욱더 애틋했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나도 그래. 너가 내 부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믿겨지지도 않아. 우리 앞으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신부는 너무 좋았는지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옷이 젖을 정도로 한동안 우니 그만 우시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소. 신랑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오성은 마루 밑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생연분이 만나서 혼인을 이뤘는데 내가 필시 지키겠노라. 라며 다짐했습니다. 밤중이 되니 범이 화살처럼 날아서 진사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때가 되었는지라 마루 밑에 숨어있던 오성이 불쑥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성이를 보자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쳐서 가더니 둔갑해서 다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된 모습으로 호랑이는 오성에게 다가왔습니다. 13살의 오성은 대담하게도 중을 마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이놈 들어봐라. 호랑이는 산중 영물이 아니더냐? 호통을 치며 오성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가가는 사람은 3대 독자이다. 그래, 너 남의 집 3대 독자를 장가가는 첫날 밤에 물어간다는 말이냐? 너도 시장기나 말리려고 산에서 먼 길을 걸어왔겠는데 그저 보내지는 않겠다. 오성은 진사에게 받았던 염소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너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줄 터이니 이것이나 먹고 가거라. 3대 독자는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치기만 하면 내 아무리 산중 왕이라도 내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중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은 다시 둔갑해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되어서는 염소를 물어 맺혀놓고는 염소고기를 우두구둑 씹어먹었습니다. 호랑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마리 염소를 다 먹어치우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더라게 나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범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염소의 피가 질퍽했습니다. 진사는 오성이 염소를 빌린 일을 떠오르며 속으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이렇다 저렇다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진산의 집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오성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진산의 3대 독자를 구해주었느냐? 아버지가 묻자 오성은 그제야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성의 아버지는 오성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너무도 기뻐서는 무릎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예, 오성아? 너는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